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타들의 인생 발자취를 돌아보는 스타 주민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수요일이고요. 회사 안 가셨죠? 오늘 왜 안 가시는지 알죠?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소중한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나이 주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연예 라이브 준비해놨는데 마동석 씨가 장가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우은숙 씨가 이혼을 했네요. 또 이명웅 씨가 다음 달에 공연하는데 세세한 데까지 신경 썼대요. 뭘 신경 썼는지 연예 라이브에서 한번 알아보죠. 네, 그리고 이어지는 스타 주민에서는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다 라는 말은 옛말이다. 할 말 많다는 사위와 백년 손님이 아니고 백년 아들이 됐다는 스타들의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자,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앞서 투표 얘기하셨잖아요.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사전투표가 없을 때는 그냥 투표일 하루였는데 네. 이제는 본투표일이라고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혹시 투표하셨어요? 저는 사전 투표했어요. 저는 오늘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다 다르시군요.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역사상 맞아요. 최고였잖아요. 네. 31.28%. 그러니까 유권자 3분의 2는 아직 투표하지 네. 않았다는 거죠.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투표하실 때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을 하면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유권자 2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유권자 2명이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경찰 수사를 받는 거예요? 제주도 선관위가 유권자 2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하는데요. 한 명은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한 다음에 투표지를 투표함에 보통은 이제 넣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투표 사무원한테 비례대표 투표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장면이죠. 예. 그러니까 원래 기표를 잘못해도 투표용지를 재발부하지는 못해요. 네. 근데 그 안내 투표 사무원이 투표용지 다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고.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한 명은 투표소에서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 SNS를 통해서 지인에게 전송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주의사항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비례투표용지 굉장히 길잖아요. 네. 두 정당에 기표하시는 분들은 적지 않다 그래요. 한 정당에만 기표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2표 정도는 행사할 수 있구나 하니까 지역구 한 표하고 비례용지 투표가 또 별도로 있어서 한 표를 행사하셔야 되는데 네. 거기에 두 군데다가 기표하시는 것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불법행위로 처벌받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럼 앞서 말씀해 주셨던 A씨와 B씨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나 투표지 등을 훼손한 사람은 최대 10년 또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훼손하거나 그거를 촬영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건 명백한 예.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찍었는데 내가 이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 찍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찢어버리면 안 되고 아예 하나를 더 찍어서 무효표를 만드세요, 그러면. 그래버리는 게 낫지. 그거야 뭐 자기 표만 예, 무효표가 예. 되는 거니까요. 네. 예전에는 뭐 투표소 안에서 네. 이렇게 인증샷 찍는 거 다 금지돼 있고 바깥에서도 금지돼 있었잖아요. 네. 정의하고 싶으시면 투표소 바깥에 나가셔서 그때 인증샷을 찍으시면 돼요. 예. 예. 네. 지킬 건 지켜야죠.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10살 남자아이가 수영장 샤워실에서 넘어지며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체육관 측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처가 미흡했다 이러면서 지금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수영장 샤워실에서 어떻게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연은 나흘 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알려졌는데요. 이 지난달 26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수영장을 아이가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10살 아이가 샤워를 하다가 샤워기 앞에서 미끄러진 모양입니다. 근데 무언가를 잡으려고 그러면 팔을 뻗게 되잖아요. 네. 이 팔을 뻗었는데 비누를 올려놓는 선반과 벽 사이 틈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손가락 일부가 절단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 부모에 따르면 선반과 벽 사이는 어른도 손가락을 넣으면 베일 정도로 아주 날카로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도움을 줄 만한 어른이 주변에 없었나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아이 아빠가 동행하기는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체육관에는 부모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그냥 아이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으니까 아빠가 궁금해서 아이한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아이가 아빠 도와달라 이러면서 빨리 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사정을 알게 돼서 체육관으로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아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체육관 측에서 연락을 먼저 준 것도 아니고 아이가 아빠를 불렀다뇨. 이거는 누구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다쳤다는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체육관 직원이 연고를 바르면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그것도 부모도 알게 됐다고 하는 건데요. 탈의실에 들어간 아이 아빠가 혼자 손가락을 감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응급실로 데려갔다고 해요. 119에 신고한 것도 아이 아빠였다고 하고요. 이 병원 응급실에 가니까 응급실에서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사실도 몰랐어요. 절단이 됐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뭔가 붕대로 감거나 이런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아이는 울었겠고요.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이제 다시 샤워실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샤워실에 습기가 가득해가지고 손가락이 또 뭐 어디인가 있을 텐데 쉽게 찾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50분이 더 걸려서 아이의 손가락을 찾았다고 하고요. 사고 3시간 만에야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 손가락 접합에 성공하기는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시간이 좀 지체된 데다가 이 초기에 응급 조치가 좀 미흡한 탓이었는지 지금 아이의 손가락 길이가 다를 수 있고 끝부분이 신경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병원 쪽에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만 뭐 수영장이나 수영장 샤워실 아무래도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일종의 이제 과실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네. 체육관 측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손해 사정사의 설명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사고 과실 유무에 따라서 자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체육관 측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고 했다는 말도 사실 믿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근데 샤워실 내부의 일이라 CCTV가 없기 때문에 증명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누구 과실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화가 난 아이의 엄마는 사고 현장 보존이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 그리고 열상인지 절단인지 파악되지도 않은 채 보고를 번복한 것, 네. 그리고 119에 신고하지 않아서 적절한 치료가 지연된 것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에 응급조치만 제대로 됐어도 그리고 부모에게 빨리 연락을 해야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지 않았네요. 이거 정말 그거만 제대로 됐어도 그냥 멀쩡한 상태로 고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아이 전용 수영장이나 뭐 체육관이 이런 것들이 요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밖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면 체육관 안에 안전관리 인력이 그만큼 있어야지 그렇죠?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 입장 금지시켜 놓고 안전관리 요원이 없다. 이거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체육관에는 또 응급조치할 인력조차도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 부모는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던 사람들은 지금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샤워실이나 목욕탕에서 이런 사고들 안전관리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손님이 다칠 경우 어떤 뭐 처벌 규정 같은 건 없나요? 이거는 이제 경우 사례마다 다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그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 1월에 울산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미끄럼 방지 패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배수로를 밟고 넘어진
30대 손님이 업주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민사소송은 아마 별도로 진행했을 거라고 보여요. 네. 아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안전상의 취약 지역들은 보험에 다 들어 있게 돼 있잖아요. 네네. 아이고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바가지 요금 영상으로 논란을 빚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시장 내 유튜브 촬영을 제한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전통 어시장에서 유튜브 촬영을 금지한다. 많이 봤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거. 그렇죠. 그게 네. 또 홍보의 수단이 되니까 네. 오히려 좋아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래포구 근황이란 제목으로 어시장에 세워진 입간판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이 입간판을 보면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상인의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글과 함께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추후 촬영 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본 누리꾼들은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오직 내부 단속만 하겠다는 의도다. 언론 통제를 하겠다니 감출 게 많은가 보다. 이런 비난 댓글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입간판을 설치한 상인회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시장 상인회 회장도 나름의 뭐 고충이 있겠죠. 왜냐하면 유튜브를 촬영하고 난 다음에 촬영해서 이것도 우리 그 악성 민원인처럼 네. 그런 사람들 좀 있잖아요. 근데 상인회 회장 설명으로는 촬영할 때 상인들이 개선 노력 등의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의미로 입간판을 설치했다. 일방적으로 찍어가지 말고 네. 상인회한테 허락을 받게 되면 상인회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촬영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동안 소통 없이 오해가 쌓였다고 보고 소통을 강화하려고 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난이 거센 데에는 최근에 있었던 논란도 또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의 이미지가 나빠진 건 한 유튜브 영상 때문이었는데요. 일부 상인들이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 8천 원을 받는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거기에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바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일방적으로 수산물을 구매를 강요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가 되니까 어시장 이미지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상인회는 이걸 좀 만회하고자 공짜 회 제공 행사를 열었어요. 근데 공짜 제공하겠다고 하는 회가 또 빨리 떨어진 거예요. 네. 이거 주려고 그러면 그거 했느냐? 이런 또 반발이 또 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료 또 그 공짜 회 행사를 또 열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제철 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신뢰 회복에 나선다 이렇게 상인회가 또 밝히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신뢰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한번 무너지면 회복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러려고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개선하려고 해야죠. 그리고 자꾸 그런 노력을 보이면 소비자들이 알아요. 아, 이거 달라졌구나. 그러면 또 많이 가시고 사랑해 주시고 할 거예요. 자, 다음 미션 해주시죠. 최근 온라인에서 디제잉 공연으로 불교 박람회를 뒤집어 놓은 유진 스님의 화제가 되면서 이 스님이 해외에서 러브콜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스님이 디제잉을 한다. 정말 신선합니다. 자세히 좀 알고 싶어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국제 불교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 재밌는 불교라고 하는 주제로 다양한 불교 문화를 전하는 행사였는데요. 이 4일 날 MZ세대를 위해서 이 DJ 공연이 열렸어요. 근데 여기에 류진 스님이 삭발한 머리에 헤드셋을 얹고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뜨거운 반응이 터져나왔다고 하는데요. EDM의 불경을 리믹스한 음악을 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음악을 틀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극락왕생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춤을 추는 모습이 모든 관객들을 들뜨게 만들기도 했고 이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나는 처음에 유진 스님 이렇게 안 쓰고 뉴진스님 이렇게 돼 있어요. 뉴진스라고 저. 뉴진스님 이건 줄 알았는데 뉴진 스님이에요. 네. 이게 어떤 분입니까? 이게 개그맨 윤성호 씨예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윤성호 씨가 실제 조계사에서 법명을 받은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매일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아서 일진 스님의 법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로 활동을 하다가 지난해 불교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새롭게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은
뉴진 스님으로 본명을 또 바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뉴진 스님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아니고요. 뉴진 스님입니다. 근데 이 뉴진 스님의 인기가 국내뿐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다고요? 요즘 유튜브 세상이 참 무섭긴 한 것 같아요. 이 영상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막 관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 영상이 퍼지게 됐고요. 뉴진 스님이 자신의 SNS에 그래서 소식을 올린 걸 보면 첫 해외 공연 일정이 잡혔다. 네. 이 불교를 널리 알리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는 7월 31일에 대만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워터뮤직 페스티벌인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뜻밖의 해외 스케줄에 누리꾼들은 간 김에 포교 잘하고 돌아오시라. 본명답게 잘 나간다. 한국 불교가 미래다. 이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 이게 SNS 세상에서는 그렇죠. 급속도로 퍼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을 이끌어줄 이분들 빼놓을 수 없죠.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큼발랄 행복한 아침의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종선입니다. 네, 안녕. 기 다루대네요. 네, 안녕하세요. 특종 전문 기자, 미남 전문 기자 최정화 기자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애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지각 결혼식입니다. 그동안 너무 바쁜 일정 그리고 코로나19로 결혼식을 미뤄뒀다가 2021년 혼인신고만 했었던 마동석 씨가 드디어 3년 만인 오는 5월에 지각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각 결혼식을 하지만 계절의 여왕 5월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왜 5월로 잡았나요? 우선 마동석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예정화 씨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혼인신고는 이전에 했었죠. 17살 차이의 부부입니다. 5월 마지막 주 주말에 이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엄청난 사랑꾼이라는 전언이에요. 이 예정화 씨의 그 생일이 5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생일이 조금 지난 그 주 주말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라는 건데요. 예정화 씨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생일 선물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각 결혼식을 올리는 마동석 부부.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진짜 마동석 씨가 연예계 마당발 인맥이어서 도대체 하객이 얼마나 될까? 뭐 이건 레드카펫 방불한다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예상이 되고 사실 정말 두루두루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알려진 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공개 결혼인데 일단 서울에서 하는 건 맞다. 가족과 지인들 이제 불러서 함께 이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 올해만 예정화 씨한테 생일 선물이 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아내 생일부터 이 결혼식 기념일까지 거의 뭐 일주일 정도 한 파티가 되지 않을까. 예정화 씨의 그 행복이 예정된 결혼식이다. 부럽네요. 예,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네, 두 사람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요. 2016년 11월부터 공개 연애를 이어오게 됐습니다. 첫 만남에 대해서 마동석 씨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같은 소속사에 들어간 후에 회사에서 운영하는 이 운동센터에서 만나서 친해졌다. 사람으로서 존경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예정화 씨가 제가 예전에 이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어서 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일단 성격이 너무 착하고요. 팔다리가 너무 길어서 어머 약간 비현실적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잘해주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기자다 보니까 잘해주나요? 이렇게 주어를 빼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수줍게 웃으면서 네, 뭐 오빠 되게 잘해줘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 모습에서
되게 단아한데 이런 모습을 또 엿볼 수가 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마동석 씨의 그 별명 애칭 중에 하나가 마블리잖아요. 굉장히 귀여운 사랑꾼일 것 같은데 평소에도 뭐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내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드러냈었거든요. 그렇죠. 과거 아내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깜짝 전화 연결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마동석 씨가 아내 어떻게 보면 이제 장차 아내가 될 이 애인, 연인에 대해서 자랑을 했는데 제가 나이가 있어서 사람한테 마음 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 정아는 순하고 착하다. 특히 가족에게 잘하는 모습들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와닿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욱더 공개적으로 아예 본인이 이제 얼굴 공개된 상태에서 말한 적도 있죠. 2022년에 제12회 아름다운 예술인상에서 영화예술인상을 받았는데 뭐 당연한 것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범죄도시 연속 2편으로 1,000만 관객씩 국민 여러분께 웃음을 드리다 보니까 이 상을 받았거든요. 이때 또 소감에서도 말했습니다. 저를 항상 응원해주는 아내 예정하와 와. 가족들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다. 여기서 아내라고 했던 거는 뭐 2021년에 이제 혼인신고는 했으니까 네. 이제 2022년 소감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정말 마블리, 정말 사랑꾼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를 했었죠. 네, 마동석 씨 결혼식 소식이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연예 소식은요. 네, 연애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봄바람 대신 이온바람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아주 결별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봄바람 대신 이온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선우은숙 씨도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선우은숙 씨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2달 만에 혼인신고를 하면서 아주 재혼을 했던 선우은숙 씨가 또 돌연 결혼 1년 6개월 만에 또 재혼을 결별을 또 선택을 했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네, 선우은숙 씨가 이혼을 선택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일단 선우은숙 씨 소속사 측에서는요, 이 두 사람이 이혼한 사유에 대해서 성격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소속사 역시 선우은숙 씨의 이혼 보도가 나온 이후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선우은숙 씨 소속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 식구들에게 자신의 이혼 소식을 먼저 알리지는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아, 소속사에서도 몰랐었어요. 뒤늦게 알았어요. 또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선우은숙 씨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하는 협의이혼이라 재판상 이혼을 택했거든요. 이 재판상 이혼이다 보니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소속사에도 이제 그거 나오면 알게 되겠지. 말하자면 이혼의 어떤 절차 이거를 밟고 있는 것까지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정말 딱 이혼이 됐다 여기까지는 모를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재판상 이혼을 택하고도 재판 가기 전에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속사가 정확하게 이혼된 것까지 몰랐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건데요. 제가 이제 재판상 이혼이다 이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그럼 왜 선우은숙 씨는 뭐 재판상 이혼을 그걸 선택하게 됐을까? 뭐 흔히는 이렇게 나눌 게 많은 분들이 딱 절반 5대5 하기 나는 그거는 못해 하는 분들이 이제 재판 이혼을 택하기도 하는데 연애에는 좀 특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협의 이혼이라는 걸 하면 이제 아무래도 뭐 법원에 출두한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공개적인 장소에 가야 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이걸 좀 꺼려하고 사실 재판상 이혼을 하면 서로 변호사 내세우면 두 사람 만날 일 없고 또 어떤 이런 법원에 연예인이 직접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택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너무 길게 진흙탕 싸움 돼서 진 빠지기 전에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돼서 저는 그래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황혼 이혼을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그 재산 분할 부분이거든요. 네,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요, 일단 혼인 유지 기간 그리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을 따져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일단 결혼 전에 취득한 고유 재산이라던가 상속 재산 같은 이 특유 재산 같은 경우는 이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 두 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선우은숙 씨 같은 경우에는요, 드라마 촬영 중에
직접 발품을 팔아서 신혼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건강보험료와 관리비를 내고 있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밝혔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이 같이 살았었던 기간이 사실 1년 6개월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결혼 기간이 짧아요. 왜 이렇게 빨리 이혼을 선택한 건가? 이것도 또 궁금할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는 뭐 왜 이혼을 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진 건 없어요. 당연히 말을 아끼고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 그냥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난해 10월에 선우은숙 씨한테 이제 이런 다른 패널들 포함해서 이런 질문이 간 적이 있어요.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핀다면 그래도 이혼을 택하겠느냐. 그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두 번째 이혼이면 또 이혼했어 이런 어떤 시선을 받을 수 있는데 혹시 하고 이제 이런 질문이 선우은숙 씨한테 갔습니다. 그때 저는 선우은숙 씨 답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분 좀 단단하다 이런 느낌 받았는데 뭐였냐면 대답이 이랬어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결혼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방송인이기 전에 자연인 선우은숙으로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사람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질문으로는 바람 피운 사람과 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어떤 분들은 나는 무조건 외도는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답변이 저는 제 행복이 중요하다. 제 행복을 위해서는 뭐 너 또 두 번 이혼했어. 이런 시선은 그거보다는 내 행복이 중요하다. 이 대목이 인상이 깊었고 요걸 또 당연히 지금 누리꾼들이 찾아내서 혹시 행복하지 않으셨나 보다 요렇게 좀 추정하는 추론해보는 요 정도뿐입니다. 네, 근데 그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뒤늦게 이제 선우은숙 씨 재혼 생활이 재조명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나라의 누리꾼 수사대 분들은 기자들보다 정말 더 빠르시고 성실하시고 정말 열심히 다 생각이 드는데 1년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이제 결혼 생활의 종지부 마침표가 찍히다 보니까 과거 발언들이 또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부터 약간 또 뭐 두 분 다 솔직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보면 이거 불협화음이었어? 이런 대목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 한 2달 만에 선우은숙 씨가 아니 남편 밥해 먹이는 거 너무 힘들다. 아침 챙겨주고 저녁 챙겨주다 보면 하루가 다 간다. 이러면서 뭔가 좀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선우은숙 씨가 또 그 전과 달리 이번 재혼하고는 살림을 어떠한 가사 도우미의 도움 없이 혼자 이제 도맡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건조기에서 빨래 꺼내서 개 키는 것도 힘들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본인은 뭐 선우은숙 씨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가사 일을 도울 도우미를 좀 고용할 것을 남편에게 제안을 했는데 남편이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싫어 이러면서 반대를 해서 어떤 그런 분들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또 애로사항을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게 지금 가사 도우미 못 써서 이혼했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일상생활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좀 타협점을 찾기 힘들었다 이런 부분을 또 지금 우리 대중께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신혼여행에서 아예 재혼을 후회하는 듯한 얘기를 했다는 건 뭡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선우은숙 씨의 이 신혼여행이 한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신혼여행지는 뉴질랜드였는데요. 이곳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선우은숙 씨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속상해하는 마음을 좀 털어놓기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잘못 선택했나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전 남편 역시도 결혼을 막상 해보니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네, 이런 가운데 이혼을 둘러싸고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과거 발언 재조명해 보고 지금 딱 왜 이혼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모를 때는 설, 루머가 또 이렇게 조금 피어납니다. 그리고 일단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는 우리 모든 이혼 커플에게서 듣는 성격 차이. 이게 진실에 가깝기도 하지만 일반적이다 보니까 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설 중에 하나 좀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설이 제기가 됐죠. 너튜브, 유명 너튜브가 본인은 사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러면서 이 선운숙 씨의 이젠 전 남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의 사생활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너튜브의 주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결혼 전에 당시에 당연히 이 선운숙 씨의 전 남편이 싱글이었죠.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우리는 사귀고 있었다. 우린 헤어진지도 몰랐다라고 하는데 선운숙 씨와의 결혼이 발표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 부분도 이혼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요런 또 하나의 설이 있다. 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운숙 씨는 이런 루머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전 남편이 여러 번 결혼을 했었다라는 일각의 주장입니다. 이 일방적인 주장이 불거진 가운데 선운숙 씨와 전 남편은 침묵을 유지한 채 본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두 사람 다 이렇다 할 입장을 전하고 있지 않은 만큼 억측과 이 루머의 재생산은 자제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 전해주세요. 네, 연애 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그라운드 객석 없앴다입니다. 아니, 공연을 앞둔 가수가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누구의 이야기냐? 가수 임영웅 씨의 이야기입니다. 임영웅 씨가 오늘 5월 이제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공연을 앞둔 와중에 그라운드 객석을 없앴다고 알려지자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라운드 좌석이라는 게 잔디 위에 의자를 쭉 깔아놓고 거기서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걸 왜 없앴다는 거죠? 일단 임영웅 씨가 그라운드 좌석을 없앤 이유. 남다른 축구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임영웅 씨의 공연장이 어디냐면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에요. 그만큼 잔디 훼손을 우려하는 축구 팬들이 의견을 낸 거예요. 이에 임영웅 씨가 축구 팬들과 이 관계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그라운드에 이 잔디에다가 의자를 싹 깔아서 객석을 확 모으면 이 콘서트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정반대의 선택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임영웅 씨의 축구장 잔디 보호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바로 1년 전입니다. 지난해 4월에 그때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임영웅 씨가 공연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임영웅 씨가 워낙 축구도 잘하고 축구 사랑 많이 한 건 알았는데 요때요. 본인뿐이 아니라 백 댄서분들까지 다 같이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했어요. 잔디 보호하겠다. 축구 선수들도 축구화는 신고 뛰니까 잔디 보호하는 그 마음에 또 많은 분들이 역시 또 개념 영웅이구나 하고 그때 칭송이 자자했었죠. 예, 그러면은 저만큼 많은 사람이 못 보는 건데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공개된 좌석 배치표를 보면요. 이 임영웅 씨 왜 갓영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팬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보여집니다. 왜냐? 그라운드 좌석은 없지만요. 팬들의 만족도를 최상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형 전광판을 이 잔디를 침범하지 않는 영역 4면을 둘러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엄청나게 사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팬들에게 내 모습을 더 크고 생생하게 보여주겠다라는 이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임영웅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요. 대관이 확정된 이후부터 다방면으로 고민한 후에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화려한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번 공연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팬들을 생각하고 또 신경을 써준다면 팬의 입장에서는 티켓값이 뭐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그라운드석이 사실 이 스탠드석보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때 야구할 때
이제 관람석보다 사실은 더 비싼 좌석이거든요. 근데 그 비싼 좌석을 취소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거기 잔디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정말 대형 이렇게 무대를 설치해서 그 위를 임영웅 씨가 뛰어다니고 모두가 앉아서 관람을 하나 혼자 이런 상상도 해봤는데 사실 이 임영웅 씨의 콘서트는 해마다 끝나고 나면 미담이 나옵니다. 관객을 이렇게 배려했다더라 이런 건데 사실 이제 젊은 관객도 임영웅 씨한테는 팬들도 많지만 이렇게 저처럼 놓아놓은 이 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늘 대형 스크린이 있어요. 잘 보이시라고. 그리고 원래 야구 보러 갈 때도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여자 화장실은 줄이 긴데 또 특히 여자 관객 많다 보니까 간이 화장실도 만들거든요. 거기다가 어머나 스타 대기실은 있어도 여러분 관객 대기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관객 대기실도 만드는 임영웅 씨인데 저는 정말 감탄했던 게 방석. 오래 앉았으면 정말 엉덩이 아프거든요. 방석까지 우리 팬들께, 이 관객들께 줘서 칭찬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관객 배려했다 이런 미담이 나올지 정말 제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오늘 주제는 뭐예요? 네, 오늘 본격적인 주제 소개에 앞서서 우리 두 MC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위는 백년손님이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맞는 얘기 아닐까요? 좀 다르게 바꿔도 내 좋을 아들이 것 같은데. 아니잖아. 백년 아들 이런 거 안 내 됩니다. 아들이 아니거든. 그렇죠. 손님. 이제 오늘 스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4위는 백년손님이다. 이거는 옛말이고요. 4위는 백년 가족이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위들이 나옵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4위 스타들의 이야기는요. 너무 잘생겨서 결혼을 반대를 당한 그런 4위부터 장인 장모의 생명을 구한 4위, 거기에다가 재력가 처가댁을 둔 4위, 그리고 이게 정말 어려운데요. 처가댁과의 합가를 자처한 4위까지 아주 다양한 스타들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금쪽 같은 내 사위 이렇게 네? 제목을 정해봤는데 자 시작해보죠. 네, 금쪽 같은 내 4위 첫 번째 스타는요. 장인의 결혼 반대를 이겨내고 아들 같은 그런 4위가 된 배우 류진 씨입니다. 예, 배우 류진 씨 하면 잘생긴 외모에 한눈에 봐도 상견례 프리패스 상인데 결혼 반대가 있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조건 때문에 거세게 반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무슨 조건이냐?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장인어른이 사윗감으로는 안 되겠는데라고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류진 씨의 장인어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연예인 하면 이 만인의 인물이니까 여자들이 줄을 얼마나 서겠어 라면서 이 연예인이라는 선입견 그리고 잘생긴 외모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결혼을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너무 잘생긴 것도 결혼 반대 이유가 될 수 있네요. 류진 씨는. 저는 류진 씨 장인어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니 너무 잘생긴 것도 보는 걸로도 나도 부담스러운데 내 딸 마음고생 생각해 보세요. 사실 류진 씨의 외모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의 이 외모 변찬사 속에서도 굴욕이 없는 그 사진 준비돼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아니 저 아이는 아기 때부터 아이고. 예쁘네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 초등학교 때 세상에 상까지 받고 야. 어머 눈을 내리깔아도 잘생겼네요. 과거 커뮤니티에요. 이 류진 씨의 이 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까지 담긴 이 모습이 이 사진으로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거 뭐 어제 찍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큰 눈. 이건 진짜 어제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똑한 코, 뭐 얼굴형, 정말 뚜렷한 이목구비와 훤칠한 키로 모태 미남을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저 정도 외모면 학창 시절에 인기가 대단했겠는데요. 인기 있고요. 사실 팬클럽은 연예인한테만 있잖아요. 류진 씨는 그냥 일반 학생인데 팬클럽이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이제 잠실에 살았는데 당시 별명이요. 88 올림픽 공식 미남. 아니 당시에 교생 선생님이 지어준 별명인데 제가 잠실에 살았다고 했죠. 잠실에 올림픽 주 경기장 있잖아요. 88년도에 우리 호돌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잠실의 마스코트는
류진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입증된 공식 미남이었다고 하네요. 네, 저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류진 씨의 그 장인이 원하는 사위상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류진 씨 장인이 바랬었던 이 프리패스 상은요, 다른 아닌 강호동 씨. 너무 다르죠. 이미지가 듬직한 거. 너무 다르네. 너무 다르잖아요. 이 류진 씨 장인은요, 형사과 경찰 출신이었는데 이 류진 씨 아내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엄하게 키웠다고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결혼 전에 데이트를 하고 나서 류진 씨가 아내를 집 앞까지 딱 데려다 줬는데 혹시나 아빠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 이 아내분이 빨리 숨어, 오빠 빨리 숨어 이러면서 남자친구를 빨리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집 근처에 남자친구가 오면 안 되는 상황. 그렇게 엄하게 컸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류진 씨 장인은 본인이 근무를 하던 환경에서처럼 이렇게 듬직한 이런 남성들, 이런 듬직한 이 풍채를 좀 기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형사분들 보면 주변에 최 나쁜 범죄자들이 딸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근데 이 류진 씨하고 그럼 아내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아내, 이거 단체 미팅, 네. 에서 만났다고 해요. 이제 배우로 데뷔했던 초기 시절에 스태프들하고 우리 함께 7명, 여자 7명, 7대7 미팅을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룹 미팅을. 근데 사실 스태프분들 배우랑 함께, 그것도 잘생긴 류진 씨랑 함께 하면은 이제 미팅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아내분은요, 상대방 그 7명 원래 멤버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근처를 지나가길래 야야 너도 와 이렇게 해서 단체 미팅에 참여하게 됐는데 류진 씨 얘기가 당시 이 여성분들 중에 우리 아내의 미모는 3위였다. 겸손하신데요. 근데 얘기도 잘 통하고 이러면서 연인으로 발전해서 6년 열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너무 미인이신데 3위의 미모는 아니죠. 3위라고 표현하셔서 놀랐어요. 승무원들하고 했다고요. 근데 류진 씨는 그 아내와 6년 연애하면서 방금 그 직업을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공항으로 그렇게 마중을 많이 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 끝나면 마중 나오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류진 씨 아내분 방송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항에 승무원인 여자친구를 마중 나오는 그런 남자친구분들을 픽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류진 씨가 픽돌이 터줏 대감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류진 씨 역시 아내는 너무 볼 때마다 새로운 모습, 새로운 느낌이었다. 아내가 제복을 입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라면서 이렇게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네, 유진 씨가 너무 잘생겼다고 반대는 비록 하셨지만 그래도 장인 장모께 잘하는 사위겠죠? 일단 류진 씨가요, 장인어른이랑 출연을 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 장서관계에 대해서 현실판 개미와 배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개미고 배짱일까요? 일단 류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장인어른과 나는 외모부터 성격까지 다 너무 다르다. 일단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는 개미처럼 쉼없이 일하시는 분이고 나는 좀 길쭉하니 좀 늘어져 있는 편이다라고, 그래서 나는 배짱이처럼 보일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두 분이 참 사이가 좋은 이 장서 관계구나라는 걸 엿볼 수가 있는 게, 토요일에는 류진 씨가 본가에서 자고 일요일에는 처가댁에서 자는 시기였는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매주 처가댁에 갈 정도로 훨씬 더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해요. 네, 류진 씨가 결혼 19년 차가 됐다고 하는데요. 과거 장인과 한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심적인 변화는 아무리 이제 장서관계가 가깝다고 해도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촬영하면서 몰랐던 속내도 알게 되고 더 가까워져서 류진 씨가 이제는 뭐 하고 싶은 얘기도 좀 이렇게 있으면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럼 나빠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더 솔직한 관계가 됐고, 또 사실 그때 그 방송에서 장인어른께 가발을 선물해 드렸어요. 정말 제가 봐도 한 15년 젊어지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일
좋아하셨던 분은 장모님이 젊어진 남편 모습에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아, 요 정도까지 챙겨드릴 정도면 최고의 사이입니다. 네, 장모님을 위한 선물이었군요. 네, 다음 스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급적 같은 내 사위 두 번째 스타는요. 장인의 생명을 구한 오줌 박사 배우 류승수 씨입니다. 네, 장인의 목숨을 구한 배우 류승수 씨. 허준 류승수 선생으로 부를 줄 알았는데 오줌 박사 이렇게 그 이유가 뭡니까? 아, 연예계에 제가 참 사촌 언니처럼 생각하는 분, 사촌 동생처럼 생각하는 분, 사촌 오빠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류승수 씨가 바로 저의 사촌 오빠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오줌 박사로 소개하게 될 줄은 또 몰랐는데 일단 류승수 씨가 15년 동안 16번의 이 요로결석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별명으로 불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요로결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요. 한 방송에서 요로결석 걸리기 전에 사인을 나는 안다. 일단 소변의 색깔이 변하는데 콜라색이 난다. 통증이 그럼 오기 전이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요로결석의 통증이요. 진짜 막 고통스럽다,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오죽하면 출산의 고통에 비하겠습니까? 저도 출산을 해봤지만 죽었다 생각해야 아기가 나온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류승수 씨 무려 16번을 겪었다고요. 그래서 거의 뭐 16명의 아이를 낳은 거나 진배 없는 그 숱한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류승수 씨는 어떻게 장인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일단 장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류승수 씨가 걱정 대마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격 덕분인데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염려를 하는 이 염려대왕으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강에서도 이 염려하는 이 부분이 기질이 발휘가 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남들보다 세밀한 행동이 장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류승수 씨가요, 처가에 있는 이 딸을 보러 가기 위해서 원래 이 일정보다 하루 먼저 이 장인어른이 나왔는데 목소리가 되게 안 좋으신 거를 딱 캐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안 그래도 목소리가 별로 안 좋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밤에 물을 마시러 나온 이 장인의 얼굴을 봤는데 편두가 이렇게 딱 부어 있고 얼굴이 붉었다고 합니다. 이 염려대왕 류승수 씨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체온계를 딱 들고 와서 버릇처럼 딱 됐는데 이때 체온이 무려 39도였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모시고 갔다고 해요. 아니, 39도 이상이면 고열인데 병명은 뭐였을까요? 네. 이 류승수 씨 장인의 병명이 심경부 감염이라는 병인데요. 이게 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부터 침샘 주변에 염증이 퍼져가지고 이 염증이 퍼져서 목이 아주 심하게 붓거나 목 안에 고름 주머니가 생기면서 이게 자칫 잘못해서 전신으로 퍼지면 이 폐혈증으로 사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바로 잘 간 거네요. 정말 잘 간 거죠. 이 장인어른의 이 기도가요, 고름에 쌓여서 막히기 직전 상태였다고 그래요. 큰일 날 뻔했네. 네, 심지어 수술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하다 말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심각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120명 수술을 해봤는데 제일 심각한 상태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온 가족이 정말 가슴이 철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류승수 씨의 이 빠른 판단과 이 실행으로 빨리 그래도 응급실 오고 수술해서 다행히 그래도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나고 정말 생명 구했습니다. 네, 뭐 아들 같은 사위 우리가 얘기 많이 하던데 류승수 씨는 아들 겸 주치 아닐까 싶어요. 바로 알아차리고. 맞아요. 그리고 장인어른뿐만 아니라 장모님의 생명을 구한 적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사연이냐? 일단 장모님이 이 LA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번 쇼크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류승수 씨가 인천공항으로 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모님이 119 대원에 이 들것에 이렇게 막 실려서 나오는데 119 대원이 류승수 씨가 보호자니까 지금 보호자님
지금 어느 병원으로 가실 거예요? 빨리 어느 병원으로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너무 당황하니까 여기 그냥 근처에 있는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가주세요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류승수 씨는 판단력이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이 인천공항 내에 응급실이 있냐라고 딱 물어보고요. 공항 내에 있는 응급실로 장모님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있다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공항 내에서 이 상태를 체크하고 큰 병원으로 가자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장모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아니 이게 호들갑이 아니고요. 인천공항 응급실에서 진단해봤더니 심근경색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발음도 안 닿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정말 딱 류승수 씨 말대로 여기선 정말 응급처치만 하고 딱 앰뷸런스해서 큰 병원으로 가는 동안 장모님이 자꾸 기절하시는 거죠. 옆에서 어머니 안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눈 뜨고 계세요.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딱 큰 병원에 도착해서 바로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장인에 이어 장모까지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주치의 역할뿐만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위일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런 사위면은 뭐 10사위 안 부러울 정도가 아니라 10아들 안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 류승수 씨의 장인의 핸드폰을 딱 보면은 막내 아들이라고 이 류승수 씨가 이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너무 부럽고 아름다운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뿐이 아니라 정말 막내 아들로 생각을 또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화목한 집안을 이게 지켜주는 대견한 사위, 우리 집안의 막내 아들 참 잘한다 라면서 류승수 씨에 대한 무한 애정과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류승수 씨가 의학 상식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것 같은데 네. 여기 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이 드라마에서 의사로 한번 출연했었는데 그 역할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의사 역할을 위해서 류승수 씨가 의료 교육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교수로부터 의대 진학을 권유받을 정도로 굉장히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드라마를 통해서 재능을 발견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장인과 장모의 목숨까지도 살리게 된 건데 사실 이렇게 남편이 아내 부모님께 잘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맞아요. 정말 사랑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위가 정말 장인 장모를 저렇게까지 세심히 살피겠어요. 게다가 이 장인 장모도 아내도 또 고마운 부분이 있다 그래요. 류승수 씨가 어린 시절 좀 일찍 독립을 해서 가족의 정을 좀 못 느꼈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단풍 느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어른들하고 잘 지내는 게 서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가족하고 잘 지내줘 하니까 장인 장모도 물론이고 아내도 굉장히 고마워한다 그러는데 특히 아내가 고마워하는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효도를 잘 못했어요. 제가 부모님께 한 제일 큰 효도는 바로 우리 남편과 결혼한 거예요. 류승수 씨와의 결혼이 최고 효도라는 또 아내분 마음도 참 예쁘네요. 네, 요즘 류승수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런 해박한 의료 상식을 살려서요. 류승수 씨가 적성을 찾았습니다. 바로 건강 프로그램 MC를 맡아가지고 시청률을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있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류승수 씨와 만나서 막 수다를 떨다 왔는데 이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가고 뭐 어디가 아플 때 어딜 가야 되고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톱스타들도 류승수 씨에게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러면 본인이 병원 연결까지 다 시켜주고 의사 소개도 다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연예인들의 주치, 연예인들의 카운셀러로서도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최정아 기자도 류승수 씨 더 자주 만나세요. 네. 건강할 수 있을 것 가져가가지고 같아요. 저도 좀 더 건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짚어보죠. 네, 금쪽 같은 내 사위 세 번째 스타는요. 일본인 장인 형님을 둔 배우 심영탁 씨입니다. 아니 장인이면 장인이고 형님이면 형님. 장인 형님은 뭡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방금 장인 형님. 그런데 들어보시면 좀 이해돼 이러실 수 있어요. 일단 심영탁 씨 아내분하고도 나이 차이가 좀 크죠. 띠동갑은 애교다. 본인 주장 18살. 사실 뭐 몇 년생으로 하면은 17살 차인데 심영탁 씨가 본인이 빠른으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입학년도로 치면은
본인이 18년 먼저 초등학교 입학했다 이거죠. 그럼 자 보세요. 아내하고는 18살 차인데 장인어른하고는요. 장인어른이 1968년생이셔서 장인어른하고는 10살 차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아내하고보다 장인어른하고의 차이가 더 나이 차이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우정 사이도 아니고 장인과 형님 사이? 그래서 장인 형님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장인과 10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심영탁 씨의 장인이 일본에서 좀 대단한 재력가라고 들었거든요. 심영탁 씨 장인의 재력이 한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된 바가 있는데요. 일단 두 사람의 그 국적이 다르다 보니까 결혼식을 한국과 일본에서 2번에 걸쳐서 치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과 한국 이 2번의 결혼식 비용 전액을 장인이 다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18살 어린 아내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거는 몇 번을 결혼해도 본인이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내야죠. 이 정도면. 김영탁 씨도요. 마음은 전부 내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때 정말 돈이 없었고 또 이 상황을 돈이 없는 상황을 장인 장모도 일본에서도 알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와 또 빚보증, 빚보증에 아들 이름 연대보증이 써놨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게 보도가 되면서 일본에까지 기사가 났다고요. 이 얘기를 들은 장인 어른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마음의 배려입니다. 내 딸에 대한 마지막 통큰 선물이다 하면서 다 결혼식 비용을 다 내줬는데 사실 일본은 이렇게 여행 가서도 우리가 보지만 결혼식을 정말 성대하게 해요. 그래서 한국의 결혼식 비용의 2배였지만 장인어른이 모두 내주셨다고 하네요. 네, 가족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새로운 가족 때문에 요즘은 또 웃을 일이 많다. 이렇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또 결혼할 때도 뭐 이 결혼식 식장 비용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하려면 아내랑 우리 서로 좀 통장 좀 공개해 볼까 했는데 이 나이가 18살 많은 심영탁 씨보다 아내의 통장 잔고, 계좌 잔고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금전적 상황을 배려해서 이 아버님이 굉장히 이 10살 많은 아버님이 다 요런 돈 쓸 일 있을 때 헤아려 주시고 장모님은 몇 살 많게 해요? 겨우 5살. 근데 5살 많은 장모님이 동생이다가 아니라 정말 아들처럼 또 그렇게 살펴주신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장인 장모님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언뜻 형 누나 같네요. 근데 얘기만 들어도 두 분이 심영탁 씨를 얼마나 아끼는지 좀 느껴지는데 결혼에 대한 뭐 특별한 반대는 없었나 봐요? 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주 처가에서 반대가 심할 것이야 라는 우려와는 전혀 다르게 교제부터 결혼까지 그런 반대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장인이 심영탁 씨의 이런 존재에 대해서 그냥 한국 사람인 것만 알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심영탁 씨가 잘생겨서 좋았다라는 일화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웨딩 사진이 아주 이쁜데 일본에서의 결혼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또 심영탁 씨 좀 이 처가가 조금 잘 사시는 모양입니다. 일본에서 결혼식이 5시간이었는데 식은 1시간, 피로연을 4시간을 했다 그래요. 사람들 모여서 4시간을 잔치를 베푼 거죠. 그럴 동안 심영탁 씨 옷을 무려 4번 갈아입었다. 정말 성대한 결혼이었네요. 야, 그리고 이렇게 심영탁 씨를 아들처럼 품어준 장인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CEO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120년 동안 4대째 이어진 이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면 공장을 하고 있는 그 CEO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요, 이 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한 유명인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이 심영탁 씨의 장인이 운영하고 있는 면 공장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살짝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장인어른이 하는 공장. 공장장님. 우와. 야. 엄청 규모가. 아, 형탁이. 야. 야. 뿌듯하네. 형탁이 뿌듯해. 신면탁. 그럴까요? 고시메부터 호또. 야, 근데 직원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굉장히 깔끔하네요. 굉장히 청결하고. すごいです。すごいです。
야, 4대째 내려오는 CEO이면서 공장장이세요. 그러면은 심혁탁 씨가 5대째로 갈 수 있는가요? 아, 과연 그럴까요? 이 장인 어른이 면공장의 CEO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누리꾼들의 반응이 심영탁 씨 정말 잘됐다, 인생 폈다, 5대째 이어받으면 되겠다라는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이에 심영탁 씨 과연 5대 공장장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인 어른이 면공장을 운영 중이지만 그건 아내가 아닌 남동생이 물려받을 것이라면서 확실하게 또 면공장 물려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네, 뭐 아직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때쯤 되면 이제 그 아내의 소원이 좀 나오거든요. 또 심영탁 씨가 들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달콤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 심영탁 씨 최근 아내의 아주 뜻밖의 소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소소합니다. 심영탁 씨 아내의 소원. 할인하지 않아도 식재료 등을 인터넷 쇼핑으로 사고 싶다였습니다. 평소에요. 이 할인하는 제품 위주로 구매했던 심영탁 씨가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대량 구매하는 등 이런 쇼핑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거를 또 이 아내분은 또 불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소 아내가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심영탁 씨가 이건 할인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 조금 비싸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었던 심영탁 씨인데 이 아내의 소원을 딱 듣고 나서 뭔가 머리가 띵 울렸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할인 없어도 사도 된다. 이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신선하면 사자. 할인이 있으면 운이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이 소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안 되라고 할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스타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쪽 같은 내 사위. 네 번째 금쪽이 사위는요. 내 꿈은 장인처럼 사는 것이라며 장인과의 합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배우 최민수 씨입니다. 터프가이 최민수 씨의 인생 롤모델. 장인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장인은 80대 중반이시고 60년 넘게 캐나다에서 사신 분인데 터프가이와 정반대 수인남이라고 그래요. 아내를 위해서는 무슨 상황에서든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그런 분이고 또 그분의 따님이죠. 최민수 씨 아내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운동, 자동차 운전까지 아버지가 다 가르쳐 주셨다. 또 나한테 인품이 좋다고 하시는데 나의 인내심, 부지런함, 도전, 용기, 겸손, 배려심까지 다 아버지께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단한 멋진 아버지시네요. 네, 최민수 씨가 합가를 추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자처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고마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민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방송에서 30년 동안 장인어른은 나한테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어떤 부탁도 한 적이 없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가 잘 되길 바란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을 많이 하는 어른들은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 꿈은 데디와 함께 사는 것이었다라고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고마움 때문에라도 합가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뭐 제가 최민수 씨 아내라면 이 제안을 두 팔 벌려 환영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 반대 상황이에요. 우리 아내분이 이 합가를 반대했다고요. 반대한 이유. 우리 남편은 철이 없어요. 본인 생각에 이 철없는 남편과 나의 엄마와 아빠 한 공간에 둘 수는 없다. 상상할 수도 없다 생각을 해서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거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냥 뭐 거칠애로 하는 소리일 거야. 요렇게 생각을 했는데 꾸준히 최민수 씨가 5년 동안 계속 합가를 제안해서 어머 진심인가 봐. 그래서 합가를 추진하게 됐다네요. 처음에 반대하고 그랬을 때 최민수 씨가 아내한테 좀 섭섭했겠는데요? 네, 최민수 씨 한 프로그램에서 나는 이해를 못했어. 사위가 원하는데 어떻게 친딸이 그럴 수 있어? 섭섭했어라고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합가를 제안한 최민수 씨의 이야기만 들었던 건데 반대로 당사자인 최민수 씨의 장인과 장모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일단 최민수 씨 장인은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십 년 동안 캐나다에서 살았는데 그 집을 떠나서 산다? 이거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조율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 합의점을 찾은 것이 6개월 조건부 합가
합가였다고 합니다. 이게 5년 동안 뭐 원했다고는 하지만 막상 합가를 하게 됐을 때 망설이거나 뭐 주춤하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적어도 최민수 씨는 정말 망설임이 없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다른 부모님이라면 본인도 그런 제안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세상에 없다. 단 하나밖에 없다. 내가 처음에 캐나다에 뵈러 갔을 때부터 벌써 아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장모님 역시 다 캐나다 집에 이 최민수 씨가 들어오는데 어머 내가 갖지 못한 아들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셨고 장인 어른도 굉장히 가족이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 최민수가 순수하게 다가와줘서 금세 가족이 됐다. 이렇게 최민수 씨를 다 좋아해주고 아들 하니까 최민수 씨가 망설임이 없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첫 만남부터 사위보다는 아들의 느낌으로 만나게 된 건데 최민수 씨는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방송에서 이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좀 감동적이었어요. 태어나서 가장 완전한 축복을 받은 기분이었다.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했다. 예전에 친구 집에서 느꼈던 그 행복한 가정의 냄새를 또 느꼈다. 장모님 집 첫 방문이었지만 그곳에서 오래 산 느낌이었다라고 회상한 바가 있습니다. 최민수 씨하고 장모 두 분이 닮은 게 많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 최민수 씨 아내는 엄마와 남편과 정말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남편에 대해서 남편 안에 엄마가 들어있는 것 같다라면서 자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남편이 취향은 물론 성향까지 너무나도 닮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민수 씨의 장모님 역시 이 최민수 씨의 외적인 모습보다 속을 먼저 봤기 때문에 이 외적인 편견이 전혀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최민수 씨가 장인 장모와 함께 뭐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캐나다에서 와서 한국에서 이제 결혼식 했으니까 결혼식 끝나면 장인 장모께서는 캐나다로 돌아가시고 최민수 씨랑 아내는 신혼여행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결혼식 하자마자 이별의 상황이 된 거죠. 이 부분을 아내가 아쉬워했고 최민수 씨는 제안을 한 거죠. 우리 같이 가자. 신혼여행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됐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내가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엄마도 아빠도 나도 행복했다.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을 남편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다. 고마워한 적이 있습니다. 최민수 씨 그리고 그동안 안 좋은 기사가 날 때마다 장인 장모님한테 신경이 많이 쓰였다면서요? 네, 최민수 씨는 신경이 많이 쓰였지만 오히려 최민수 씨의 장모님은 사람들은 무시했다, 믿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면서 이 사위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최민수 씨가 오토바이 사고로 굉장히 심하게 다쳤던 때가 있는데 이에 이 걱정할까 봐 장모님께는 오히려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아주 장난기 가득한 그런 셀카의 사진을 보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최민수 씨 자나깨나 장인과 장모 생각뿐이었네요. 이런 최민수 씨의 설득과 노력 끝에 6개월 조건부 합가 이루어져서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는 거죠? 최민수 씨 부부, 그러니까 한국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 최민수 씨의 집이 빌라예요. 근데 빌라의 입구가 두 군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사생활 보호가 되는, 그러니까 양쪽에 사생활 보호가 되는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 입구가 두 개인 게 재밌는데요. 최민수 씨 아내가 우리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남편이랑 나랑 약간 거리를 둬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구가 두 개인 곳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최민수 씨도 이제 내 방은 의미가 없다. 내 작업실로 쓰던 공간을 두 분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6개월 했던 조건부 합가 뭐 시간이 다 돼간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민수 씨 아내 강지훈 씨가 본인 부모님들한테 물어본 거죠. 여쭤본 거죠. 얼마나 빨리 한국에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이 최민수 씨랑 이렇게 조금 성격 비슷한 어머님이 딱 나서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폭탄 발언이죠. 예. 아니 왜야 이제 강준 씨가 딸이 엄마한테 물었겠죠. 그 캐나다 집 60년 넘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캐나다 집은 오래 살아서 그냥 나무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담겨 있어 하면서 그 캐나다의 집, 그 홈에 대한 애정을 담뿍 드러내셨다고 해요. 두 분께서 정말 한국으로 와서 딸과 사위와 합가를 하실지
결과가 또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게 이제 모시는 것 같지만 장인 장모님도 불편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내 집이 이제 편해요. 다 큰 딸내 식구하고 사는 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쉽지 않고 쉽지 않아요. 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금쪽 같은 내 새끼, 내 사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투표하는 날이에요. 네. 총선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아주 귀중한 내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마 그 투표 후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날씨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다행히 오늘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네, 오늘 별다른 비 예보 없이 구름만 많겠고요. 먼지가 밀려나서 대기질도 양호합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서해안에서 안개가 시야를 가리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가 1km보다 짧아져 있는데요. 오늘 이동하실 때 반드시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0도, 전주는 21도가 예상되고요.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네, 봄이 깊어지면서 현재 대부분 지역이 건조합니다.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바람도 약간 강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기압골이 살짝 지나겠습니다. 오전에 중부에는 5mm 미만의 이슬비가 올 텐데요.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특보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도 괜찮다니까 봄을 즐기기 아주 좋은 날씨겠어요. 네, 봄을 즐기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죠. 소중한 한 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금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일 개표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쉬고 금요일에 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